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이라는 혼란, 지은이는 박경숙, 인지과학자, 대한민국 1호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전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지능시스템연구소 연구교수 등 대학에서 통산 30년 이상 교육과 연구를 했다. 현재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수원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며 학교, 공공기관, 기업 강의와 상담, 컨설팅, 집필에만 매진하고 있다. 혹시 당신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아 곤혹스러운가? 인생의 한두 번은 무질서의 저주,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혼란의 늪은 힘을 발휘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벌이는 일들이 더 혼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힘을 빼야만 한다. 힘을 뺀 다음에는 훈련이다. 이 두 가지가 혼란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다. 삶은 고통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면 자신이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것은 내적 저항이다. 마지막으로 혼란은 하기 싫다는 마음을 준다. 혼란에서 질서를 찾으면 성장과 진화를 경험할 수 있다. 내가 가는 시장에는 작은 손수레에서 커피를 파는 할머니가 있다. 다른 상인들 말에 따르면 커피 할머니는 젊은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레스토랑을 크게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후 경기도의 한 도시 변두리에서 식당을 했지만 몇 년 안 돼 주인에게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가진 돈을 거의 대부분 남편의 병원비로 썼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결혼한 외동딸은 자기 살기 바빠 얼굴을 비치기도 힘들어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녀는 모든 의욕을 잃고 엉망인 채 한동안 집안에만 머물렀다. 우울증과 함께 류머티즘,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찾아왔다. 한참을 그렇게 앓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자신도 이러다 남편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살기 위해 살아야 하므로 시장 바닥으로 다시 나왔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몸은 아프고 남편도 없고 자식에게 의탁하지도 못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커피라도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다행히 손수레를 공짜로 얻어 큰 보온병과 믹스커피 한 박스, 종이컵을 싣고 류머티즘에 시달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나왔다. 언젠가 내게 커피를 주시며 자신은 그래도 폐지 줍는 노인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하셨다. 할머니는 새벽에 나와 밤 8시까지 커피를 탄다.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할머니는 매일 시장으로 나왔다. 우리도 폐지 줍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외는 없다. 커피 파는 할머니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고 당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정한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등 혼란에 빠진 사람은 도처에 있다. 삶이 무질서해지면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19세기 후반 유미주의 대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무절제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다. 185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유명한 안과 의사이자 고고학자였던 아버지와 성공한 작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871년 트리니티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고 1878년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작가가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 강연을 하는 등 작가로서 성공을 거둔다. 그의 문학적 명성은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통해 빛을 발한다. 이 소설은 잘생긴 청년 도리언 그레이가 쾌락적인 나날을 보내다
한계점에 이르러 자살로 파멸한다는 내용으로 영화와 뮤지컬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도리언 그레이는 내가 꼭 되고 싶은 인물이다 라고 말한 와일드는 욕망에 끌려다닌 그레이처럼 그 자신도 욕망에 끌려다녔다. 1891년 와일드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 22살의 청년 엘프리드 더글러스를 만난다. 그런데 더글러스가 그레이의 실사판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남자였다는 게 화근이었다. 와일드는 더글러스에게 매료된 나머지 희곡을 써서 번 돈을 모두 청년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쏟아붓는다. 와일드와 더글러스의 관계는 삽시간에 사교계의 가십거리가 된다.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적 성벽으로 인한 풍기문란이라는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받는다. 그해 그는 파산한다.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부끄럽다면서 와일드라는 성을 버린다. 와일드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몇몇 지인의 도움으로 연명하다가 1900년 11월 30일 파리의 한 초라한 호텔방에서 뇌망염으로 비참한 삶을 마친다. 그때 나이 겨우 46살이었다. 그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 방종은 엄청난 혼란의 결과를 낳았다. 와일드 자신도 욕망을 절제하지 않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오랫동안 내버려두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와일드처럼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언젠가 삶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목표를 방해하는 정보가 들어와 내가 목표한 의도와 충돌에 혼란이 생기는 현상을 심리적 무질서라고 부른다. 혼돈은 불시에 도처에서 나타난다. 고대인은 혼돈에서 사물의 질서가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서양에서는 혼돈을 카오스라 부르며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질서가 생기기 이전이나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특히 도가에서는 혼돈이 모든 것의 근원, 즉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쉽게 말해 동양은 모든 것 속에 우주를 품었고 혼돈 속에 모든 것의 씨앗이 있으며 질서도 혼돈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도 마음의 혼란이 일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혼란의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낼 씨앗이 분명히 존재한다. 무지로 인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그저 자신이 안다고 믿다가 길을 잃는다. 장 자크 루소. 무기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저항은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혼란은 무언가를 하기 싫다고 느끼는 것이다. 혼란은 칙센트 미아이가 말한 최적 경험 혹은 몰입을 의미하는 플로우와 반대 현상이다. 연력학에서 나온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칙센트 미아이는 마음에서 무질서가 나타날 때를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정의했다. 의식의 순조로운 흐름을 뭔가가 방해할 때 생기는 내적 무질서, 심리적 무질서가 바로 심리적 엔트로피다. 이때 우리는 정신없어지고 되는 일도 없으며 능률이 떨어져 급기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된다. 심리학, 연력학, 정보 이론에서는 모두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무질서함, 불확실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질서도가 높고 확실함이 크다는 의미다. 자유와 엔트로피는 비례한다. 만약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방종이 엔트로피를 계속 증가시킨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적으로 고립돼 있는 계의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 불린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비롯한 마음의 원리가 바로 자극 없이 마음을 가만히 두면 마음 내부의 엔트로피가 증가해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점점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능해진다. 심지어 외모도 변한다. 살이 찌고 근육이 사라지고 눈빛은 창백해지고 힘을 잃어간다. 서서히 쓸모없어지는 과정이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프레더릭 소디는 연력학 법칙들이 궁극적으로 정치체계의 흥망, 국가의 성쇠, 상공업의 변화, 부와 빈곤의 원천, 그리고 인간 모두의 물질적 복지 등을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물리적 활동은 연력학 법칙의 형태로 표현된 철칙에 철저히 지배된다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폐쇄계에서 모든 에너지를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집중도가 높은 상태에서 집중도가 낮은 상태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게 만든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멈춰있지 않고 추락하거나 힘이 사라지고 무능력해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타락하고 추락한다. 무질서의 엔트로피가 극도로 증가하면 죽음에 이른다. 쓸모없다는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뿐이다. 2022년 9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망자는 3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중 자살자는 13,352명으로 2020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OECD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특히 10대, 20대, 30대 각각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이 충격을 더한다. 질서를 상실케 만드는 혼란으로 인해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 엔트로피가 커져 극에 이르면 소멸로 향하기에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엔트로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무서운 독소다. 혼란에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혼란을 일으키는 심리 현상 중에 하이퍼그라피아라는 증상이 있다. 글 쓰는 것을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블록과 정반대다. 하이퍼그라피아는 끝없이 글을 쓰는 상태로 심신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질환으로까지 분류된다.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 그는 72살에 죽기 전까지 무려 477권의 책을 썼다. 많은 인물 중 예술성까지 높은 작품을 많이 발표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고흐다. 1880년부터 1890년에 자살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2000점 이상의 그림과 스케치를 그렸다. 전문가들은 고흐가 매일 16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36시간마다 작품 하나를 완성했을 거라고 추정한다. 심지어 그는 수많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일 밤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2년 동안 쓴 편지가 200통이 넘는다. 제일 짧은 편지만 해도 6쪽 분량이고 그가 남긴 서신이 무려 1700쪽에 달한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도 평생 동안 98,721통의 편지를 썼다. 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예술 행위를 멈추지 않은 이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뇌 문제를 겪고 있을지 모른다. 수술이나 물리적 자극 없이 뇌 훈련만으로 성격이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뇌과학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 교육을 받고 마음을 훈련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고 시냅스가 연결되고 수초화가 진행되면서 뇌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마음의 강화나 훈련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면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의 변화가 뇌의 변화도 만들어낸다. 뇌세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다. 명상을 하면 회백질의 양이 늘어나고 밀도도 높아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앨런 루더 박사는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오래 연구했다. 그는 명상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의 뇌 속 회백질을 사진으로 찍어 일반인의 회백질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신경세포의 활성도도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마음의 힘도 명상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 및 정신의학과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 연구진은 명상 수행을 오래 한 티베트의 승려 175명의 뇌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승려들의 왼쪽 전 전두피질이 오른쪽 전 전두피질보다 더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왼쪽 전 전두피질은 행복, 기쁨, 낙천성, 열정과 관련된 부위이고 오른쪽 전 전두피질은 불행, 고통, 긴장,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재하는 부위다. 왼쪽 전 전두피질이 활성화돼 있다는 의미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티베트 승려들이 오랜 시간 명상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왼쪽 전 전두피질이 오른쪽 전 전두피질을 압도한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 조절에 능하고 상처받거나 화내는 일이 적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신경망은 반복적으로 활성화된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뇌의 회로가 바뀌고 그로 인해 신경학적 존재인 내가 결정된다. 혼란에서 질서를 만드는 길에 훈련이 있다. 이 훈련은 정신의 훈련도 되고 육체적인 노력, 즉 하나의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된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파인먼은 1941년 미국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때 그는 아내를 잃고 그 충격에 상당히 오랫동안 심리적 문제를 겪었다. 코넬 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쓴 책 파인먼 씨 농담도 잘하시네에는 당시 자신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됐을 때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피로했고 흥미가 사라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떤 문제도 시작할 수 없었다. 한두 문장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전쟁과 아내의 죽음 이후 우울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던 당시 그가 택한 전략은 단순했다. 그냥 물리학을 즐기고 가르치기로 했다. 때때로 시간이 날 때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었다. 문제가 중요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물리학하고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파인먼은 식당에서 한 남자가 접시를 돌리는 것을 보고 냅킨에 역학 방정식을 갈겼었다. 그는 접시의 흔들림이 작을 때는 접시에 담긴 메달이 접시가 흔들리는 속도의 2배만큼 빠르게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냅킨에 쓴 방정식을 풀면서 양자역학의 다른 방정식을 도출해냈다. 훗날 노벨상을 수상하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도표들과 수식, 증명, 그 모든 작업은 그때 그 식당에 흔들거리던 접시에서 시작됐지. 아주 작고 시시한 일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야. 어린아이가 돼서 자신의 앞에 놓인 이 일을 즐길 때 식당에서 우연히 노벨상을 받을 연구의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다. 논어의 옹야편에 나오는 말인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와 닮았다. 이 말은
공자가 학문의 경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의미다. 즐기며 집중할 때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최고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 투자의 귀재의 워런 버핏은 성공으로 가는 목표 관리에서 집중을 가장 강조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라. 덜 중요한 일은 잊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만 온 힘을 쏟아라. 당신은 목표와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동기의 혼란은 다름 아닌 욕망의 과다에서 발생한다.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동기를 초월한 어떤 강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메타 동기라 부른다. 삶의 기본 요소가 해결된 후에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 동기를 뛰어넘는 메타 동기가 될 수 있다. 자아 초월적인 가치란 진리, 아름다움, 선함, 성스러움, 사랑, 자비, 정의, 책임감, 통일성, 질서, 완벽성, 완전성, 홍익인간 정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심리적 건강의 최고봉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매혹적인 천재 중 한 명이다. 그는 1452년 4월 15일 피렌체에서 약 95km 떨어진 빈치 마을 근처에서 태어났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은 실패작이었다고 후회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는 너무 많은 재능을 타고나 화가, 조각가, 수학자, 저술가, 해부학자, 기술자, 발명가 등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빈치는 너무 많은 욕망을 가졌고 또한 너무 많은 것에 이끌렸다. 그가 그린 스케치는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기계 고안도 대부분 구상으로만 끝났다. 많은 글을 썼지만 단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지도 못했다. 욕망이 만든 혼란이 일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욕망은 제어돼야 한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다빈치는 너무 많은 욕망을 가졌고 한 가지 일이나 주제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넘어갔다. 이것은 충동과 변덕이다. 이것이 인간 다빈치의 한계였다.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실패자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1591년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다빈치는 오랜 방황을 마치고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교회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벽화 최후의 만찬이 습기 때문에 훼손되고 손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름에 빠졌다. 그때 그의 나이 64살이었다. 인생의 마감을 앞두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방대한 지식들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비범한 발명품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엄청난 저작들이 출판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다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제 아무리 천재라 불리는 다빈치라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나아가야 했다. 에너지를 발산만 할 것이 아니라 몰입하고 집중해 성취하고 욕망을 따르다 혼란 속에 죽을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질서라도 만들어야 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짓눌려 자기 인생이 대실패라고 결론 내렸다. 당신도 지금부터 당신의 소명을 찾아내길 바란다.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소명의 자원이자 힌트가 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나 자신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그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라. 강력한 의지나 목표 없이 살면 온갖 유혹이 나타나 우리를 이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마음을 끌어당기는 많은 것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 혼란이 찾아온다. 사자가 2개의 사냥감을 쫓으면 사냥에 실패하듯 유혹에 끌리고 욕망에 넘어갈 때 정작 깊이 성취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 미국의 신화 종교학자 조지프 캠벨은 역사 속 영웅들을 분석한 책에서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명분에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웅들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소명에 응답하고 그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 때 역사 속 영웅으로 살아남았다. 인류 문명에 대해 평생토록 연구한 철학자이자 문명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숱한 역사 속 영웅들을 분석했다. 신화 종교학자인 조지프 캠벨도 영웅들의 일생을 조사했다. 두 사람은 영웅들의 일생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영웅들은 부름, 고난, 회귀, 혹은 출발, 입문, 귀환이라고 불리는 3단계의 패턴을 따랐다. 먼저 그들은 부름을 받는다. 처음에는 부름을 거부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름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이 있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고난의 시기에 영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혼란의 구덩이에 빠진다. 한계 앞에 절망하고 부름을 따라 나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도 한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부름과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다시 길을 떠나게 만든다. 이제 영웅들은 길을 개척해 나가다가 멘토를 만나거나 신성한 물건이나 혹은 남다른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제 영웅들은 귀환해 자신이 원래 있었던 세계에 헌신하며 살아간다. 듀런트와 캠벨은 모든 영웅들이 이러한 패턴을 따라 변신한다고 설명한다. 강한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무언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기 시작할 때 행동이 시작된다. 위험한 것은 여러 욕망에 끌리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욕망은 반드시 절제돼야 한다. 욕망하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곳까지 올라간 과정, 꼭대기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지낸 짐 콜린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100년을 넘게 영속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가진 성공의 원칙을 8가지로 분류했다. 8가지 원칙은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줘라. 이윤 추구를 넘어서라.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라. 사교 같은 기업 문화를 가져라. 많은 것을 시도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라. 내부에서 성장한 경영진을 가져라.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라 아이다. 그런데 콜린스는 맥킨지 앤 컴퍼니의 샌프란시스코 지사장이던 빌 미헌으로부터 8가지 습관이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좋은 회사이긴 해도 도중에 위대한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미헌의 질문에 답하지도 못했다. 그는 미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공한 기업이 위대하게 진화해가는 이유를 조사 분석하기 시작했다. 콜린스는 연구진과 함께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뷰, 6000건의 논문 조사, 3.8억 바이트의 데이터를 조사해 좋은 기업이 위대하게 도약하는 핵심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대담한 선언을 하며 훌륭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진화한 숱한 기업들이 가진 강점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먼저, 다음에 일이다.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 자신만의 특기가 될 고슴도치 전략을 가져라 등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정리했다. 그의 전략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기업은 위대하게 진화할 수 있을 듯 했다. 몇 년 뒤 콜린스는 위대하게 진화했다고 선언한 일부 기업들이 추락하는 과정을 보며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번엔 기업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콜린스가 찾아낸 공통점과 몰락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겼지만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 자신 앞에 놓인 위기를 부정하거나 구원을 찾아 헤매다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난다. 콜린스는 몰락한 기업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밟으며 모두 다 파멸해 갔다고 정리했다. 기업의 몰락은 인간의 추락과 흡사하다. 자만심이 악의 뿌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것저것 건드리게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정리하고 제어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쓸모없어진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한다. 동물의 목적은 행동이다. 뇌에는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강장동물인 멍게의 유충은 물에 떠다닌다. 멍게는 성체가 되면 바위에 붙어 움직이지 않고 자란다. 멍게는 유충일 때는 뇌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성체가 되면 자기 뇌가 가진 영양분을 소화 흡수해서 몸을 키우는 데 쓴다. 뇌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다. 뇌과학에서는 뇌와 움직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로 멍게의 사례를 많이 인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행동이 뇌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움직임은 근육과 뼈의 운동으로 일어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뇌에서 제어한다. 피라미드를 쌓은 노예들은 파라오의 명령에 복종해 매일 돌을 나르고 자르고 올렸다. 노역자들의 한숨과 피를 급여와 맞바꾼 셈이다. 하루의 노동으로 하루 먹을 식량만 얻어내는 것이 전부인 삶, 목숨만이 유일한 자산인 노예와 오늘의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인가? 우리도 직장에서 피 같은 에너지를 쏟아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고 아이를 키우고 생필품을 산다.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어가는 인생이다. 피라미드를 축조한 노예들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 삶의 피라미드가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쓸모없는 행위로 일상을 채워선 안 된다. 노예들은 돌을 나르다가 죽었지만 피라미드가 남았다. 우리가 하루하루 분투하는 일도 우리 생에 뭔가로 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하나의 작은 일이 우리를 살린다. 아리아드네는 그리스 신화 속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파시파에의 딸이다. 미노스는 아내 파시파에가 황소와 관계를 맺어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자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짓게 해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버린다. 어느 날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괴물을 죽이고자 제물로 위장해 크레타 섬에 들어온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빠져나갈 방법을 물어본다. 다이달로스는 붉은 실 한 타래를 주면서 미궁의 입구에 실의 끝을 메어놓고 들어가면서 실을 풀면 된다고 알려준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준 칼로 괴물을 죽이고
시를 따라 미궁을 무사히 빠져나온다. 이 신화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단 하나다.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한 지략도 아니고 엄청난 무기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미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 핵폭탄으로 미궁을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실타래를 따라 걸어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생각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거대한 계획을 완벽히 세우고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계획은 언제나 계획으로만 끝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산성이 낮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자가 무엇이든 해낸다. 하나만 끝까지 추구할 때 성공이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 인생이 평범한 이유는 관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것저것 손을 대니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경영 전략 중에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고슴도치는 몸을 웅크리는 전략밖에 구사할 수 없다. 웅크리는 행위만으로 여우의 온갖 술수를 막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일가를 이룬다. 새로운 인생을 기획할 때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 그것 하나만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끌고 가야 한다. 자신이 이미 하고 있던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행동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매일의 반복이다. 하루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훈련이다. 메슬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작가는 글을 써야 하고 작곡가는 곡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가장 잘하는 것 하나를 잡고 그것이 숙달될 때까지 반복해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 속에서 탁월함을 만들어내 평화를 찾는 것이 인생을 최고 상태로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이토록 단순한 것을 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절제라는 의지가 중요하다. 바우마이스터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성격적 강점을 물어보자 대부분 정직, 친절, 유머, 창의성, 용기, 겸손 등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자기 절제가 장점이라고 거론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전 세계 100만 명 가량의 사람에게 조사한 결과에서 자기 절제는 가장 순위가 낮았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물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기 절제 부족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대답했다. 자기 절제는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사람은 자신을 운명의 피해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늘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용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커다란 도약을 이뤄낸다. 이들은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행복은 남에게서 오거나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지를 호킨스는 포용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포용을 포기나 체념과 혼동하지 말라. 전혀 다른 단계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포용이다. 포용에 이르면 인생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지에만 열정을 쏟는다. 포용에 이른 사람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포용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불행조차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에 이른다. 2000년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운명의 무늬가 어떻게 엮이든 다가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 당신의 욕심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즉, 의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포용하고 용서가 되며 이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우리의 낡은 생각과 사상이 매 순간 죽을 때마다 우리는 재탄생하고 성장한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다 받아들이고 마음이 가르쳐주는 것을 전부 실천하면서 어제의 나를 넘어서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낙타를 벗고 사자를 지나 어린아이가 된 다음 마지막 초인이 되기 위한 성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일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쓸모없는 인간이 돼간다. 그런데 촉매가 있으면 자극을 받아 뭔가를 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질서가 생기면 엔트로피가 오히려 줄어든다. 엔트로피는 적을수록 좋고 엔트로피를 줄여야 성장할 수 있다.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인 네겐드로피를 먹고 산다고 했다. 슈레딩거는 죽은 생명체는 평형으로 가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평형으로 가는 것을 피한다고 했다. 생명체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평형 상태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체는 반대 현상을 보인다. 사실 자연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동반한다. 그런데 생명체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슈레딩거는 생명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며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음의 엔트로피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의 엔트로피란 엔트로피를 낮추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운동, 기도, 공부, 명상, 글쓰기, 뜨개질 등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과 마음의 질서를 갖게 하는 모든 것이 음의 엔트로피다. 혼란이 있는 곳에 혁명이 있다. 노예든 황제든 자신의 현재에 만족할 때는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현 상황에 불만을 갖고 변화를 위한 혼란을 감당할 때 변화와 성장, 진화가 일어난다. 조지프 캠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는 사회에 봉사한다. 이것은 종속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해방이다. 니체는 초인이란 끊임없이 기존의 삶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고정적인 이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초인은 기존의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초월 과정과 향상으로 가는 실천 이념이다. 따라서 초인 이념의 인도를 받고 살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양한 입장을 스스로 타개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초인은 자신이 가졌던 이념과 방법, 사고와 행동을 계속 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 듀런트는 철학 이야기에서 니체의 초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는 초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동을 쫓아가는 자는 약자다. 약자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 평범한 군중이 되기 싫은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함이 초인의 특징이다. 듀런트는 혼란과 충동을 이기고 단련을 통해 통일이 될 때 초인이 탄생한다고 했다. 훈련이 핵심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도 혼란과 충동에서 마음을 훈련해 질서와 통일이 생겼을 때 우리 정신은 아이를 넘어 초인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잘하는 것을 선택해 집중 훈련할 때 비로소 탁월함이 나온다.
결국 평범한 우리가 탁월해지는 길은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집중 훈련하는 것뿐이다. 융은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혁명을 겪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따른다. 자기 일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 절처봉생, 길이 끊어진 곳에서 살 길이 생기고 삶이 꽉 막힐 때 우리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막히면 변할 것이다. 아니, 막혀야 변한다. 그러니 막힘을 억울해하지 말라. 다만 그 막힘이 고통스럽다는 것만 미리 알고 있길 바란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는 살아남는다. 고로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마음이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다. 월트 디즈니도 일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다른 것은 탐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마음을 갖는 것만 목표로 삼길 바란다. 지금의 당신과 경쟁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자. 어느 날 나는 단골 시장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의 커피 손수레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안 계시고 그 자리에 붕어빵을 구워 파는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가 자기 큰이모라고 한다. 그리고 길 건너에 카페를 개업해 자리를 옮기셨다고 했다. 큰이모가 원래는 부자였는데 사업이 망하고 이모부가 돌아가신 후 폐인처럼 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딱 5년 커피를 파시더니 저 가게를 인수했고 커피 수레는 자기가 물려받아 붕어빵을 팔고 있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카페로 달려갔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주문을 받는다. 라떼 한 잔을 주문하며 할머니는 안 계시냐고 묻는다. 아, 할머니 지금 수영장 가셨어요. 라고 한다. 나는 두 번째 놀랐다. 늘 아프시다고 류머티즘 때문에 걷기도 힘들다 하셨는데 70대 중반에 수영장에 다니시다니 놀라웠다. 주문을 받던 여성은 할머니의 외손녀라고 한다. 굴을 사서 돌아오는 내내 나는 할머니의 작은 성공이 내일처럼 기뻤다. 폐지 줍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5년간 커피를 팔고 지붕 있는 가게에서 외손녀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은 70대 할머니에게는 작은 성공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시장을 지킨 결과다. 젊은 날 누리던 막대한 부는 사라졌지만 몰락 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산 증인으로 내게 희망을 각인시켜 주셨다. 당신도 생애 한 번쯤 초인으로 살다 가면 좋겠다. 자기를 넘어 다른 이를 돕는 모든 사람은 빛이 난다.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가 시장이라는 가장 밑바닥에서 싸구려 커피를 팔아 재기했듯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 모른다. 표류하고 있었는가? 엔진을 고치고 시동을 걸자. 그대 삶의 마지막 항해가 아직 남아있다. 지금까지 어른이라는 혼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저는 혼란과 훈련과 초인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혼란은 나의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세상적인 혼란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혼란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쩌면 혼란은 나와 나 아닌 것들, 즉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내재한 무한한 변화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 속성은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혼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이기에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마음의 훈련과 몸의 훈련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내게 주어진 재능 또는 소명을 발견 또는 설정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몸의 훈련을 통해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훈련의 요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역사상 모든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 훈련은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에서 의식적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반복과 절제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통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은 언제나 달성하기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내가 지금 당장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운동하거나 책을 보거나 내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들을 먹지 않는 일에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달고 고소한 맛있는 것들만 골라서 먹는 일에는 노력이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훈련을 싫어합니다. 이때 저는 훈련을 재미난 게임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오래전에 제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 할 때 이것을 하기 싫은 일이나 귀찮은 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나의 도전으로 보고 반드시 지금 즉시 모두 해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괴롭지 않고 마치고 나서는 자신의 과업을 해낸 듯한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저는 요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잠들기 직전에 늘 다음날 아침에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파프리카와 사과, 토마토 등을 물에 담가놓고 15분 정도 불린 다음 손을 비누로 씻고 흐르는 물에 과일과 채소를 꼼꼼하게 씻습니다. 과도로 파프리카와 과일을 다듬고 먹기 좋게 잘라 도시락 2~3개 정도에 준비합니다. 삶아놓은 계란도 미리 껍질을 까고 소금을 뿌린 후 그릇에 담아 준비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올리브 오일로 5분 정도 오일 풀링을 한 다음에 즉시 준비한 음식들을 먹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난 도시락통과 그릇, 포크를 나중에 설거지하려고 싱크대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자마자 싱크대에서 물로 바로 씻으니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하려면 다른 음식 찌꺼기도 묻어서 세제를 꼭 써야 하므로 시간도 더 들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데 방금 먹은 과일 채소 도시락통은 손으로 문지르며 물로만 씻어도 깨끗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훨씬 더 절약이죠. 저는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마시고 난 후의 컵도 즉시 물로 씻어서 원상복구합니다. 예전 어느 책에서 어느 분이 집안을 정리하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왕복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랍 속에 과도를 쓰면 씻어서 다시 서랍에 넣어놓고 손톱깎이를 썼으면 손톱은 버리고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고 밤에 불을 켜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꺼냈다면 다시 처음 순서를 생각해서 불을 끄는 등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리정돈을 할 분량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 귀찮아합니다. 가령 어떤 뚜껑을 열고 닫지 않는다든지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끄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왕복으로 하면 일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며 질서가 유지되고 모두에게 편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을 주지만 이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쉽게 할 수 있고 할 때마다 소소한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TX 열차를 탈 때마다 저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도착하고 떠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곤 합니다. 특히 기차의 강철 바퀴가 매끄러운 레일 위를 구르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정차했다가 떠나는 열차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은 매우 느리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기차의 첫 번째 움직임에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뿐이지 이후에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훈련이나 게임도 꼭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이 가장 어렵죠. 마음을 내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 몸에 익으면 거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 습관과 훈련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방법이 다 무료로 접근 가능한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해법이 있다는 게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고 보일 정도죠. 마음 일으키기, 행동하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기. 이 간단한 세 가지 과정으로 건강이든 지식이든 좋은 인간관계든 모두 획득 가능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재능이 있는 것, 소명이 있는 것, 이런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하라고 주장하며 저자 스스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책 쓰기 하나만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에서 훈련을 통해 탁월성을 얻은 사람이 저자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고통과 절제의 시간을 견딜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삶을 한 번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내세나 불교의 환생은 지금 나의 생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일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뿐인 이 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성찰의 결과에 대한 의지적인 헌신과 훈련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는 숲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뭐 있어? 하며 접근하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발의 총알만 남은 사냥꾼이 곰과 마주쳤을 때 진지하게 집중해서 총을 겨누듯이 삶을 진지하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초인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